오독오독. 안녕하세요. 오독오독의 수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초고령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 75세가 되면 나라에서 안락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자리 잡은 가상의 일본을 담은 영화 플랜 75입니다. 소재부터 노골적인 이 영화는 2022년 6월 일본에서 개봉하고 한국에서는 올해 2024년 2월에 개봉했습니다. 저는 개봉 당시 CGV에서 진행된 하야카와츠에 감독의 GV와 함께 극장에서 관람했는데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구매해서 또 보았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안락사를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소재로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작품성을 인정받은 이 영화는 제75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선정되고 46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주연상, 각본상도 수상했습니다. 일본은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일 만큼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긴 기간 계속해서 경고되어 위기감이 흐릿해진 것 같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분명 살벌한 현실입니다. 한국도 올해 70대 인구수가 20대 인구를 넘어섰고 1인 세대도 7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또한 말할 것도 없죠. 10년 전 1.2명대라며 격정했던 합계 출산율은 2024년 현재 0.6명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그 문제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노인으로 시작해서 소위 생산성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던 작품이었습니다. 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정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게 하죠. 플랜 75의 하야카와츠에 감독은 다음과 같이 제작 의도를 밝혔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는 자기 책임이라는 단어가 판치며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의 사람을 공격하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장애인 시설 살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생산성으로 논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빠르게 사회에 만연하는 것이 이 사건 범인 특유의 것만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의한 차별적인 발언도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고 관용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이대로 가속화된다면 플랜 75와 같은 제도가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래는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이 영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기 책임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을 취득하듯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도 본인이 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금융상품 구매와 관련된 단어였죠. 규제 완화 대책을 기반으로 한 시장 경제체제의 확산,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을 도모하는 금융업계에서 금융상품 구매로 발생하는 이득과 손해 모두 구매자의 책임임을 나타내는 데서 비롯된 맥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뜻은 변형되어 사회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시민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이 그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라며 책임을 전가하는데 자기 책임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죠. 자유도가 적은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자기 책임이라는 말은 그들의 노력 여부나 자원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세트인 자기 책임론은 그렇게 2000년 이후부터 일본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좀 덜 쓰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누가 칼 들고 협박함이라는 늑칼협이라는 말도 꽤 돌았었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자기 책임론과 똑 닮은 말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스포일러가 없으니 아직 감상하지 않은 분들께서도 마음 편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미래 일본을 배경으로 만 75세부터 스스로 생사를 선택할 수 있는 플랜 75 제도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실행됩니다. 첫 발의 때부터 논란에 부딪혀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곤 언급되지만 이후 일본의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묘수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주인공이 78세의 미치는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호텔 객실 청소한 일을 하며 혼자 착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령의 동료가 일하던 도중 직장에서 쓰러지고 노인들이 일하는 게 불쌍하다는 투서까지 들어왔다는 회사의 핑계로 다른 고령의 동료들과 함께 해고됩니다. 살던 곳도 철거로 인해 사라질 예정이 되어 새 집을 구하러 다니지만 5번째로 들른 부동산에서야 2년치 월세를 미리 내면 혼자 사는 노인도 받아줄 수 있다는 조건을 듣습니다. 나이로 인해 새 집도 새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미치는 플랜 75 신청을 고려합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으로서 플랜 75의 신청 창구에서 일하는 히로무, 죽음을 선택한 노인들의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서포트하는 콜센터 직원 요코, 고국에 두고 온 딸의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플랜 75가 실시되는 시설에서 일하는 필리핀인 마리아가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하면서 플랜 75라는 제도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죠. 이 작품에는 의외로 직접적인 가치평가의 말이 그다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플랜 75라는 제도가 나쁘다던가 이래서는 안 된다던가 하는 주장이 아닌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나타날 가상의 현실을 그려내고 있죠. 또 악랄한 의도를 품은 개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격정적인 분노나 혐오를 나타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순하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이 분위기 속에서 순순히 시행되는 플랜 75라는 제도는 너무나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2021년 12월 일본에서는 나리타 유스케 교수의 노인 집단 자살 또는 집단 할보기 해법이라는 말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1985년생인 그는 방송과 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24년 11월 현재 71만이 넘는 X의 팔로워도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뉴욕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집단 자살 또는 집단 할복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은유였다고 해명했죠. 노인 세대가 사회 주도권을 차지하지 말고 젊은 세대가 더 활동할 수 있게 자리를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면서요. 또 2023년 10월 한국에서도 민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어느 행사에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아휴 죄송합니다 라고 한 발언으로 인해 사퇴한 일도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 역할론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발언이고 곧바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고 해명했지만 대한노인회도 사퇴를 요구할 정도였죠. 하야카와 감독이 제작 의도에서 밝히기도 했지만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의한 노인 차별적인 발언은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치 금기를 대신 깨준 듯한 그들에게 옹호 의견이 달리기도 하죠. 영화는 실제로 벌어진 장애인 시설 살상 사건을 떠올리게 하듯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손에는 피범벅이 된 채 어느 요양시설 내의 사람들을 살해한 총을 든 청년이 긴장과 흥분에 숨을 들이쉬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넘쳐나는 노인이 나라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전부 청년이 받는다. 노인들도 더는 사회에 패기치기 싫을 것이다. 옛날부터 우리 일본인은 국가를 위해 죽는 걸 긍지로 여겨온 민족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이 계기가 되어 모두가 진솔하게 논의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총성 뒤로 플랜 75를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행한다는 뉴스 멘트가 흘러나오고 이어 호텔 청소 일을 하는 미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미치는 멈춰서서 관객을 명확히 응시하죠. 영화에서 인물이 정면을 보는 장면은 이를 포함해 총 2번 등장합니다. 하야카와 감독은 이 장면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당신들도 이런 사회에 가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물어보고자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도입부는 2016년 7월 26일에 발생한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 장애인 시설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합니다. 당시 26살이었던 범인 우에마스 사토시는 해당 시설에서 3년간 일했던 직원이었음에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중증 장애인은 안락사시켜야만 한다. 그들은 살아있어도 사회에 민폐만 끼칠 뿐이니 살해해도 된다. 라는 주장과 함께 19명을 살해하고
시설 직원 2명을 포함한 26명의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지만 한편으론 범인의 장애인 혐오 발언들을 명언이라고 받들며 추앙하는 움직임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장애인 차별이 더욱 두드러지게 발생하기도 하고 공공연하게 장애인과 약자를 향한 혐오 발언들이 퍼지기도 했죠. 장애인 시설 살해 사건도 영화 속 플랜 75도 장애인과 노인을 동료 시민이 아닌 생산성이었고 오히려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인물로만 바라봤기에 서슴없이 자행될 수 있었습니다. 약자 혐오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도 다칠 수 있고 늙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결함이 있는 이들을 배제하는 논리로만 살다가는 그 배제의 잣대가 얼마든지 자신을 향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처럼 합격과 탈락의 관문만 존재하는 사회라면 얼마나 살기에 살벌할까요? 내가 이번에는 살아남더라도 다음번에는 다른 생존자와 비교해서 생산성이 없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탈락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해봅시다. 여기에서 탈락은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이 사회 시스템에서 낙오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남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사회 구성원과 시스템에 대한 믿음, 이 자체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없는 사회라면 그 누구도 의문도 반발심도 가지지 않은 채 플랜 75라는 제도가 태어나고 시행될 수 있겠죠. 영화에서는 플랜 75 시행 후 3년 다양한 민간 서비스도 탄생하며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에 달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이어 정부는 향후 10년에 걸쳐 대상 연령을 65세까지 낮출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 전문가가 말한다는 내용을 듣다 보면 과연 이렇게 약자를 배제하는 논리가 나이에만 국한될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선이 당연해질 때 배제하는 대상은 단순히 노인과 장애인에만 그치지 않을 테죠. 출산하지 않는 가임기 여성,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아이, 동성 커플을 비롯한 성소수자 등을 얼마든지 생산성을 잣대로 시스템에서 제외하려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있는 사회에서 내가 그 집단 안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마냥 남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배제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걸 뜻하죠. 나이, 성별, 국적부터 건강, 지능, 취향과 같은 요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배제의 논리가 작동한다면 결국엔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보건 서비스 같기도 하고 접근성 좋아 보이는 플랜 75라는 이름 속 플랜은 의미 그대로 계획으로 읽힐 뿐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노인을 그날 전까지 변심하지 않게 하며 제거하고자 하는 거대한 작전이죠. 실제 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닥친 엄중한 현실이고 막대한 부담이기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죠. 서로를 걱정하고 도와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으로 떠올린다는 게 플랜 75라는 이름의 노인 대량 학살이라면 묘수라고 하기엔 게으른 방식이며 더 나아가 인간성마저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이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플랜 75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히로무는 연락두절이었던 삼촌을 오랜만에 플랜 75 신청 창구에서 담당자와 신청자로 만나게 됩니다. 이어 플랜 75 이용자들의 유해 처리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며 점점 플랜 75라는 제도에 대해 위화감을 가지게 됩니다. 플랜 75의 콜센터 상담원 요코 또한 자신이 담당한 미치와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몰래 실제로 만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이후 상담원으로서 미치와의 마지막 통화를 울먹이며 마친 뒤 상담원 관리자가 안내하는 플랜 75 신청자들의 변심을 막고자 하는 교육 내용을 들으며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명확하게 관객과 눈을 마주치죠. 영화 도입부에서 미치와 눈을 마주치고 이후 요코와도 눈을 마주치고도 플랜 75라는 제도를 과연 긍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히로무와 요코가 느낀 이러한 위화감이 이 세상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영화 예고편에도 등장하지만 플랜 75 홍보물을 설치하는 히로무에게 화면 밖에서 토마토 주스가 담긴 풍선이 날아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내내 플랜 75라는 제도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거나 반발하는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았기에 이 장면이 튀어 보여서 GV 관객 질문 타임에 히로무에게 테러를 가한 주체를 누구로 상정했는지 하야카와 감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실제로 발생한 테러가 아닌 죄악감을 느끼고 있는 히로무의 마음을 보여주려는 메타포였다고 답변했습니다. 히로무의 팔에 튄 토마토 주스는 마치 피처럼 보이고 이는 영화 첫 장면에서 피가 튀긴 손과 연결되어 보이죠. 플랜 75라는 제도는 그런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힌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충분히 납득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홍보물에는 일본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니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인을 그 미래를 함께하는 주체로서가 아닌 희생양으로 바라보는 이 제도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히로무와 요코가 느낀 위화감에 더해 마리아가 다니는 제1 필리핀 교회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공동체의식, 간병하는 이주 노동자와 노인들과의 유대감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느꼈습니다. 하야카와 감독은 GV에서 공동체의식이 약해지는 일본과의 대비를 위해 공동체 유대감이 강한 필리핀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을 넣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영화에서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마리아의 5살 딸을 위해 교회 사람들이 수술비를 모금해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편협한 이기주의 풍조 아래 공동체나 유대감과 같은 단어는 변질되고 신뢰라는 말 또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분명 사람들이 서로를 살리게 합니다. 불관용의 사회에서는 살 사람도 죽지만 관용의 사회에서는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죠.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마리아가 플랜 75 신청자들이 치유를 맞이하는 전문 시설을 돌아다니다가 침대 위에 앉아있는 자신의 5살 딸을 보는 꿈을 꾸는 모습입니다. 고령자들이 고통 없이 가스를 들이키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침대 위에 다음번에는 자신의 아픈 딸이 오를 수도 있죠. 영화를 보면서 아기와 노인을 돌보는 일이 같은 선상에 있음도 떠올랐습니다. 아기는 긴 시간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은 고령의 노인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노인을 간병하는 일은 쓸모에 따라 노골적으로 소모 비용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미치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컴퓨터 작동법을 몰라 헤맬 때, 상담원 요코와 함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놀러갔을 때, 밖에서 75세 이상인 나이를 말할 때마다 노인을 향한 혐오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졸였던 것과는 달리 도입부에 등장한 살인자의 발언을 제외하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노인을 향한 직접적인 혐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있자면 플랜 75의 시행 아래에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불관용의 시선이 숨겨지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이 영화는 그런 불관용이 지속되는 사회의 경고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플랜 75 제도와 같은 발상은 안락사라는 얌전한 이름이 아닌 대량 학살이라는 명칭이 어울립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버티어선 78세의 미치의 모습이 남은 영화였습니다. 가볍지 않은 주제지만 여러분께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오도구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인스타그램과 X에 남겨주세요. 이상 일본 서브컬처로 오독하는 오도구독이었습니다.